사무총장이십니다. 우리 윤희철 박사님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평일날 저녁에 특히 월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큰 마음을 품고 공부하러 오신 거잖아요. 대단하시고요. 박수를 드리시죠. 제가 오히려 박수 드리고요. 길게 이상한 이야기 쭉쭉 하면 보나마나 재미없으실 거 뻔하죠. 저는 최대한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은 딱 이 정도 적당하시죠? 여기 스피커가 약간 안 맞아서 제가 일부러 볼륨을 최대한 올리고 약간 거리를 떼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되게 가까이 되면 소리가 울리시죠. 네. 대신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마이크 쓰는 법인데요. 저같이 목소리가 좀 가는 사람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면 멋있게 소리가 나고요. 마이크를 떼면 가늘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가 좀 두껍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살짝 떼시는 게 좋고요. 저처럼 가는 사람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는 게 좋습니다. 이건 볼륨의 차이가 아니고 마이크가 소리를 잡는 주파수의 차이입니다. 대신 노래방 가서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령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나중에 써먹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야기는 기후위기 대응도 어려운 이야기고 지속가능 발전도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굳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감사하게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주셨어요. 저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영상도 찍고 계셔서 제가 막 한국어로 제가 안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지금 우리가 공착한 기후위기 하면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SNS에서 유튜브 보면은 요즘 기후위기 영상 많이 나오고 세상에 9시 뉴스에 기후위기가 심각해요라고 세상이 바뀌고 저도 몰랐어요.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요. 기후위기를 얘기를 꺼내면 기후변화 얘기를 꺼내면 말도 안 들었는데 9시 뉴스에서 기후위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지속가능성 발전에서 얘기할 건데 쉽게 할 겁니다. 단어는 어려우면 쉽게 갈 거예요. 자, 신은 항상 용서하고 우리는 가끔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했던 말이죠. 이게 2020년 4월에 영국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신은 용서하는데요. 우리는 가끔 용서하는데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죠. 이게 사실은 그 카톨릭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스페인 속담이에요. 그걸 이제 인용하시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본착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시죠? 여기서 이 친구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굳이 여쭤보지 않을 건데 이분이 스웨덴에 이 친구가 기후변화 관련해서 풍경보호 공성을 했죠. 본인이 중학생이 딱 되고 나서 좀 나이를 먹고 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하다. 지금 내 생각에 내가 지금 나이를 먹고 좀 더 가면 내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차라리 학교에서 그냥 공부를 더 하느니 내가 일주일에 하루 교육청이나 시의회 앞에 국회 앞에 가서 나 시위를 하겠다라고 나섰죠. 근데 여기서 더 아이러니한 건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옥에 있는 이 친구가 환경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거 하나 같이 보실 건데요. 이거 유엔에 가서 직접 이 친구가 3분짜리 간단한 영상이고요. 네, 밑에 자막 나오는 거 보세요. 소리는 약간
친구가 일단 유엔 성에 가서 그때 유엔 성적으로 같이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영상을 볼 때마다 보는데 그때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대화할 때가 있어요. 제일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가 더 똑바로 해야 될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너지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기후위기 심각성 좀 더 얘기해볼게요. 2019년에 영국의 가디언지 아시죠? 정말 유명한 잡지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더 이상 기후변화라고 했더니 기후변화? 이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으니까 우리 앞으로 이 용어 안 쓰겠다.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데 얘기하지 않고 기후위기 또는 기후이상 사태라고 쓰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은 뭔 말까지 하냐면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 광고는 엄청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앞으로 석유회사 같은 화석을 기반의 그런 그걸로 돈 버는 회사에 광고 안 받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이게 그냥 여기서 그냥 가디언지만 있냐? 아니에요. 조선일보예요. 우리는 약간 그 진보 보수 이걸 떠나서 조선일보가 가장 사실은 기후위기에 대해 얘기 안 했던 언론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2020년에 뭐라 하냐면 기후변화를 넘은 기후위기 시대. 기후변화 이제 기후위기라 말하자.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 정도로 심각한 건데 그러면 멀리 능력이 붙을까요? 멀리 저 멀리 있는 공간부터. 우리는 바로 사실 기후변화가 실제 체감되세요 하면 여름 때 폭염이 막 오면 체감됩니다 하고 겨울이었죠.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니까 체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 말고 멀리 있는 넥스트 유럽에서 EU의 집행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국가의 정상급의 국무총리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회의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2019년에 기후위기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대기오염, 미세먼지 심각해질 것이다.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 하면 우리 중국발 미세먼지 심각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혹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유럽의 도시들 파리 같은 데 가보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근데 거기 미세먼지는 우리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뭐냐면 자동차의 화력 발전에 의해서 사실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공기 중에 도시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미세먼지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다 가속화될 거다. 그래서 연간 유아 사망자 수가 40만 명이 될 것이다. EU 전체로 해서요. 폭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 9만 명. 그리고 이건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추가 망명 신청자 수가 66만 명일 거라고는 했는데 실제는 더 많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홍수. 어느 지역은 홍수인데 어느 지역은 가뭄이 됐어요. 40% 유럽, EU의 남부 지역은 물 부족 현상이 증명할 것이고 홍수 위험에 노출된 수도 50만 명이 될 거고 해안 침식,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해안 침식, 해안가에 사는 마을들이 우리 잠기는 도시들이 그렇게 220만 명. 그리고 뭐 경제적 가치 손실 그리고 2050년까지 식량 가격 상승이 20%에 이를 것이다. 여기 20%라 했는데 좀 이따 5% 상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는 심각하죠. OECD 주요 1인당 연간 전력 소비량으로 따지면 한국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가정력이 낮고 산업력이 높아서 산업이 많이 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월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인구 순위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한 27위, 28위 되거든요. 근데 탄소 배출량으로 따지면 전 세계 우리나라가 지금 7인가 8인가 그래요. 원래 사실은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가 많으니까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게 맞는 말인데 우리는 거꾸로 인구수도 많지 않은데 물론 산업 구조가 수출도 해야 되고 또 솔직히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살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이라고 뭐 이제 국제기구에서는 한국 선진국이야라고 이제 레벨을 올려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살고 있다 보니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GDP 대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한으로 따지면 1, 2, 3, 4, 5, 6번 이거 넘어가고요. 이제 이야기 좀 해볼게요. 2009년에 한파가 닥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심각한 한파가 닥쳐서 여기가 전 세계에서 밀을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앞으로 우리 먹을 거 부족하니까 수출 못하겠어 라고 해버려요. 그랬더니 전 세계의 곡물 가격이 5% 상승합니다. 자, 이제 5% 상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난민들이 발생해버려요. 왜 난민이 발생하냐면
여기 있는 밀을 어디서 먹었냐면 북아프리카하고 중동 지역에는 한 20여 개 나라들이 이 밀을 먹었거든요. 수출을 안 해보니까 당장 기아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독재 국가도 참았는데 배고픔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카다피 축출되잖아요. 민주국가든 독재국가든 가리지 않고 민중공기가 일어나고 그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벌어지면서 우리가 그걸 아랍의 봄이라고 하죠. 그 사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하필이면 시리아에는 전체적으로 계속 불안불안했었는데 ISIS가 시리아로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여기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시리아 생각을 해보면 시리아에서 밑으로 내려가자니 지금 다 식량 위기 겪고 있는 나라들이고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은 갈 수 없고 그러면 위로 가야죠. 유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등등의 터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남면을 그래도 수용하겠다, 독일 특히 수용하겠다 했다가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영국이 블랙시트를 가자 우리가 EU에서 탈퇴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 난민 못 받겠다 했어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난민을 받아? 우리 그렇게 못해. EU 그래서 국민투표하고 EU 탈퇴해버리잖아요. 그게 사실은 지금 어떤 문제예요? 그때 당시에 이 당시에 이 시점에 그러니까 유럽의 도시간 협의체 회의가 있습니다. 가보면 10가지 10대 의제를 제안한다 하면 첫 번째가 난민 문제. 여러분들도 아마 유럽 여행 가보시면 파리 그 시가지 한복판에 아랍 계열의 수많은 노숙자들 보신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근데 영국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금도 이거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 선언하고 코로나가 일상화 시켜가지고 우리 이제 영국이 가장 먼저 그걸 했잖아요. 근데 회복이 안 되는 게 예전에는 저소득 그러니까 3D 업종이나 택배 노동자 정말 바닥에서 사회 기반을 다잡아주던 저소득 노동자들이 비자가 발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예전에는 비자가 없이 그냥 한 지역 공동체니까 EU 안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해도 절차도 복잡하고 우리가 안 가버려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어떤 문제냐면 택배도 힘들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고 오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냐면 여기서 단 5% 곡물 가격 상승이 어떤 경제 변화를 갖고 왔는지 보시죠. 이게 사실은 기후위기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기후위기는 왜 위기라고 하냐면 더워지면 여름이 더워지고 겨울이 추워지고 이게 다 예측이 돼야 되는데 기상청이 제일 욕먹는 것 중 하나가 기상관측을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 문제가 더 가수화될까요? 이거 지리산에 부산나무 먹는 거 얘기할게요. 저 어렸을 때 배우는 사과를 이용했습니다. 지금 사과요. 아시는 말입니다. 호천까지 재배가 가능하고요. 위로 올라갔어요. 배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걸 하는 게 예전보다 수확량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주 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문제도 있고 무화과 영암했는데 충주까지 올라가요. 제주도 한라봉이요. 제가 다음 이거 사진 안 나는데 이걸 왜 넣었냐면 한라봉은 제주도에서 먹어야 되는데 순천에서 순천 명품 한라봉 이걸 제가 올 1월 달에 순천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이걸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고 받았는데 이걸 좋아야 되는지 나빠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우리 먹거리가 이만큼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연구진들이 하는 얘기인데 맥주, 초콜릿, 사과, 감자 이런 기후변화로 사라질 수도 있다. 아니면 수확량이 너무 작아져서 먹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해수면 상승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거를 이제 플루메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전 세계 해수면이 얼마큼 상승되면 얼마큼 물에 잠기는지 그걸 나중 대상으로 해보려다가 그냥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건 나중이 나중 대상 물에 잠겨요. 20m만 상승해도.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 우리는 내륙지대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산강을 따라서 쫙 물에 잠겨요. 5m, 10m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이 20m, 30m는 그러면 지금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산 위에 올라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이 과정에서 이것만 그럴까요? 지금도 시간당 폭우 60mm만 내려도 다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그런 기후 재난이 계속 닥칠 거고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내느냐는 지금 2030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내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건축물의 문제인데
이게 남향으로 다 짓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을. 전통도 우리는 다 그려왔잖아요. 근데 아열대 기후로 바뀌잖아요. 남향 노출물이 정말 안 좋은 노출물이 되어버려요. 이게 한 여름에 해가 들어오는 시간을 측정한 건데 가장 오래 해가 들어오고요. 또 가장 더운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 폭염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남동향이나 남서향으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베트남 같이 열대 지방은 아파트 단지 분양을 하잖아요. 북향이 제일 비싸고요. 동양과 서양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북향, 그 다음에 남향이 제일 싸요. 너무 더우니까 거의 안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여기서 문제는 우리 살고 있는 건축물 다 남향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도 그린 리모델링, 그린 뉴딜하면서 리모델링 얘기하는 이유가 과거에는 뉴딜 하면은 우리가 다 그 생각하잖아요. 테네시강 뉴욕에 그 대규모 토행 건설해가지고 미국이 경제 공황을 극복하려고 했던 거다 하는데 좀 더 뉴딜의 역사를 보시면 그걸 딱 3, 4년 해봤더니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뭘 하냐면 야 그럼 사회보장 제도도 사회 시스템 자체를 바꾸자 해가지고 이긴 뉴딜이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의료보험은 정말 안 좋다고 욕먹지만 그 외에 사회보장 시스템이 그나마 좀 갖춰진 건 그리고 미국 사회를 지탱하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그때 당시에 뉴딜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됩니다. 30년대 중반부터 1942년 태평양 전쟁 터지기 전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렇게 해서 사회체제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석유파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하냐면 경제가 좀 위기에 닥쳐. 특히 2010년, 2009년 금융위기 때 경제위기가 닥치니까 대규모 토목사업을 해야 돼. 그렇게 않고요. 집수리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가. 그래서 50억 달러를 투입해가지고 저소득층 3년에 걸쳐서 저소득층의 집을 100만 원으로 수리를 해줘요. 그거 하잖아요. 대규모 토목사업은 대기업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집수리 사업은 집에 있는, 그러니까 그 동네나 그 도시에 있는 리모델링 업자라는 표현 좀 그런데 기업이 작은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 기업일 수도 있고 자활 기업일 수도 있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국가가 지출을 했는데 그 지역에 투입이 돼요. 그래서 4천여 개,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중간지원 조직이 4,000개가 생기고요. 12,000개의 리모델링 기업이 새로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을 수리를 하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게 국민들한테 투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수리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과거에 저소득층이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겨울철에 난방비. 근데 이거는 지출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요 비용을 이 집수리를 통해서 세이브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먹거리를 바꿔요. 좀 더 건강한 먹거리로. 그리고 다른 의약품을 투자하고. 그러고 나니 복지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집을 좀 수리해주는 다른 효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 제안들을 지금 국토부나 이런 환경부, 그러니까 특히 국토부를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할 때 여기까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탄소 배출을 어디서 올까? 이거는 제가 이거 정리한 게 아니고 빌 게이츠가 기후 재앙 시대에 살아남는 법이라는 책에 쓴 건데 다른 책들은 다 어려운 얘기라서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 무언가를 만드는데 31%, 그러니까 시내시설 플라스틱, 전기를 만드는데 27%, 우리는 지금 전기에 집중하고 있죠. 또한 뭔가를 기르는데 19%, 어딘가를 이동하는데 16%, 냉난방 시설 냉장고 7%. 자,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이 뒤에 계속 그런 지속가능 발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고층 건물이나 높은 건물을 세우는 걸 지금은 할 수 있는데 미래의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도시가스 배출량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대규모 인프라 시설을 만들 때 그런 이제 그 부분까지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거는 뭐 이제 시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청소년들 생각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광주교육청에서 요청을 하시길 보통은 교육청에서 뭔가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교육감 지시사항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건 좀 독특하게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니까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걸 한번 들어보자 해서 코로나로 해서 다 온라인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학생들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는 공문을 보냈고 선생님들은 그걸 QR코드 찍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다 통화를 했더니 제가 당황했던 게 제가 이걸 제 개인 그 구글 계정에 올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6일쯤 지났을 때 교육청 장학관님이 저한테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 좀 해봐도 될까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딱 열었는데 8,000명 가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벌써 의견이 설문조사할 때 그런 게 없거든요. 깜짝 놀라서 얼른 닫았어요. 결국 막았어요.
10,000명 넘으면 제가 그거 분석할 때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광주에 초중고 학생이 한 20여만 명 되는데 거의 7,892명이 있다고 그랬고, 이게 뭔 질문이냐면 기후위기가 심각하니까 몇 점,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지금 거기 뭐 8, 90에 몰려있잖아요. 평균을 냈더니 전체적으로 8.31.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거. 9점 넘었으면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이 정도로 보니까 학생들이 이게 뭐 초, 중, 고에서 약간 낮아지게 하면 8점대 이상이에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의견을 쓰세요 했더니 보통은 점치고 끝내거나 선생님 시켜 쓰기 대충 하잖아요. 한 명도 그런 친구 없었고요. 왜 이런 고민을 내가 하게끔 하느냐라는 어른들에 대한 질타가 그렇게 많았고요. 학교가 바뀌어야 되는데 단순히 환경교육하는 것만은 되지 않을 거고 우리 삶의 근본적인 것들을 뭔가 찾아야 됩니다라는 학생들 의견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생각들이 모였고 아이들 생각들이 자, 그럼 빌 게이츠가 제안한 거고 이것 말고도 수많은 전문가들 제안하는데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민들을 만날 때 이분의 얘기를 굳이 꺼내는 건 그나마 가장 잘 들으시니까 제가 갖고 왔는데 제안 첫 번째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넷 제로를 달성해야 돼요. 그래서 제로라는 게 뭐냐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그러니까 제로로 만들자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될 점은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다 오실 때 걸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차를 가져오신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이렇게 불을 켜고 그 프로젝트를 켜고 이 모든 행위에서 온실가스가 다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화력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시기죠. 근데 그걸 우리는 피할 수는 없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나무를 심어야죠. 탄소 흡수원을 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태양광과 풍력 등 이미 보유한 수단들을 더 빨리 더 현명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죠. 누군가 그 얘기도 해요.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것 중에 소형 원자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주창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책에는 단 한 줄도 그런 얘기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다 찾아봤거든요. 조선일보에서 일본 보수 언론에서 빌 게이츠가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길래 제가 말도 안 듣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확인해봤더니 그런 얘기는 또 없고 일단 뭐냐면 우리가 보유한 수단을 더 빨리 현명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탄소 그러니까 목표 달성에 필요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공기 중에 우리가 지금 땅 속에 있는 탄소, 석유하고 석탄에 있는 탄소를 끄집어내가지고 쓰면서 온실가스가 생길 거지 않습니까? 공기 중에 흩어진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하자. 근데 그건 세 번째.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빨리 하고 세 번째는 지금 연구 중에 있으니까 언젠가 상용화 되겠죠. 그때까지 뭐 기다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빨리 하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시민으로서 전화를 걸고 편지를 쓰고 공개위에 참석해라. 이렇게 나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또 이야기할 자리가 있으면 하시고 중요한 거는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아무나 뽑지 마시고 기후위기에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는 정치인을 뽑으십시오. 당을 가리지 말고. 저는 그걸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진보당이든 뭐 국민의힘까지 다 기후위기 정책 꺼내겠죠. 그게 누군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지방정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요. 온실가스 배출량이요. 국가는 목표만 선정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 지방정부거든요. 그리고 기업이요. 지방정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공직에 출마라 이거는 미국 사회에서 해당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투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는 게 아니고 기후위기, 아까 말씀드린 기후위기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없다면 넣으십시오라고 권유를 할 수 있죠. 후보들한테. 소비자로서 청정기업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태양광 발전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에 사시면 3kW짜리 태양광 발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크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아파트에 사시면 베란다 태양광 신청할 수도 있고 혹시 나주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하면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시의원님들을 동원하시든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지방 배출량 감축하라. 어떻게 하면 되죠? 네, 플러그를 빼도 되고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물론 이게 무조건 다 정답은 아닌데 인공고기를 먹으라는 책인데 사실 이게 채식하는 얘기입니다. 채식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속가 같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사실 이걸로 영상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영상 촬영을 하신다 해서 혹시 저작권을 걸릴까봐 이 영상을 빼고 이 내용만 마치고 위기는 심각한데 그래서 이게 모두가 다 동의하고 뭔가 혁명 같은 일이 터지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맞아, 사람들의 가치는 다 다르고 생각은 다 다르고 나주 시민들도 나주 시민들 각자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도 않고 이 상황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며칠간 사실 그걸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우리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 자, 지속가능 발전에 먼저 사전적 정의부터 할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발은 뭐 다 이해하시니까 넘어가는 이 하필이면 지속가능 발전이 문제가 있어요. 영어 사전을 보시면요. 이게 서구 유럽에서 온 개념이잖아요.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되어 있는데 Sustainable의 의미에 Sustain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살아가게 하다라고 있는데 그거에 지지하다, 지탱하다는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번역해 보면 지속하다, 지속하다 의미는 두 번째고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서구권에서는 그런 의미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래서 최초로 이 영어를 번역해 올 때는 원어의 설리기에서 지탱 가능한 발전이라고 썼어요. 80년대, 90년대에는. 근데 한참을 한 번인 중국하고 일본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 우리도 이렇게 같이 쓰게 됐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만 아니라 한중일 세계가 다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가지고 있는데 뭔가 한겨레 경제연구 지금 이 경제사회연구소인데 여기서 좀 오래됐어요. 10년 전에 2012년에 지속가능 발전 용어를 언론이 똑바로 쓰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전체 248건의 언론 기사 중에서 오직 4%만이 지속가능 발전의 의미를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냐면 장기적인 수익성 있는 안정적인 친환경적인 뭐 사회공헌 마냥 좋은 이게 다 지속가능.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말도 해요. 그냥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인데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하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찾자. 이 말은 뭐냐면 수익성이 있거나 장기적이거나 안정적이거나 이런 의미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전적 정의는 복잡하게 하면 머리 아프니까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 건데 기후위기나 사회적 양극화나 고령화나 성장시설 지방소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2018년에 국가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 때 수많은 연구자들과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 국민들 다 모여서 논의하면서 내린 중간 과정 중에 이것 때문에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좀 멀리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역사 얘기인데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지속가능 발전의 역사적 경제사적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 세계 GDP 변화를 예인당 세계 평균 GDP 변화를 로그 스케일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1500년대하고 현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많아도 작아도 짝짝짝짝짝 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프랑스 혁명까지 180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500이 안 돼요. 한 290 될까요? 수치가 낮은 수치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올라가 있으냐면 산업혁명 때 확 올라가고 좀 올라가죠. 그래도 1000이 안 되는데 식민지화를 거치면서 확 올라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 세계 GDP 변화가 확 올라가게 된 건 유럽이 서구 열강을 자기들 나라로 만들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나라를 지리학을 아시는 분들 좀 아시겠는데 지도를 딱 떼가지고 유럽 되는 걸 그대로 떼가지고 아프리카에 턱 붙이면 3분의 1cm밖에 안 돼요. 땅이 작아요. 근데 그 나라가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까지 다 식민적 경영을 하죠. 그게 뭘로 보이냐면 우리가 지금 유럽 여행을 가면 파리에 가보면 멋있는 건축물이 있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암스테르담 그다음에 영국 런던도 그렇죠. 그게 다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풀을 다 빨아들여갖고 자기들 공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엄청난 발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세계화가 연결되는데 이게 언제 깨지냐면 이걸 보시면 GDP 성장률을 보는데요. 하늘색이 선진국이고요. 빨간색이 중국하고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가들 신진 경제 성장하는 나라죠. 노란색이 전 세계 평균입니다. 1990년대 이미 유럽은 저성장에 접어들었어요. 심지어 쭉 떨어진 게 뭐냐 세계 금융위기 때. 빨간색이 중국하고 인도 국가들은 굉장히 높은 5% 이상의 고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죠. 근데 유럽 사회 보세요. 미국도 GDP가 3만 불 이상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 3% 이상 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딱 보여줘야 돼요. 특히나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보면은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저성장시켰다. 여기서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늘색일까요? 빨간색일까요? 노란색일까요? 그냥 하늘색일까요? 빨간색일까요? 이걸로 여쭤 어느 걸까요? 네? 하늘색. 이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다른 질문. 우리나라가 선진국일까요? 개발도상국일까요? 여기 또 생각이 좀 대단하시네요. 보통 2030 세대한테 물어보면 선진국이라 하고요. 5060 세대한테 물어보면 개발도상국이라고. 근데 올해 유엔에서 유엔 경제사회이사국에서 말을 했죠. 한국은 이제 선진국입니다. 인구 5천만에 GDP 3만 불인 국가 수준서도 매기면 국력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7인가 8인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로 말하면 어렵긴 한데 그냥 쉬운 얘기를 할게요. 은행에 돈 맡겼을 때 이자율 얼마나 받으십니까? 1% 받으십니까? 저 어렸을 때는 2억원 받고 있으면 한 달에 이자가 200만 원 됐어요. 지금 태양도 없죠. 1년에 200만 원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직면한 상황이고 우리가 동참한 현실인데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을 여기 19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 여기서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여기가 경제 환경과 경제를 위한 무슨 위원회였거든요. 거기서 말을 하는데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는 발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석가불식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까치밥. 한겨울에 홍시를 다 따도 나무 위에 꼭대기에 매달려있는 홍시 놔둔 이유는 까치 먹으라고 두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보다 더 발전된 개념이는데 그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발전을 해버리고 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자원을 써버렸을 때 그게 과연 우리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1972년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사회가 식민지들이 다 독립을 했어요. 저성장 시대예요. 과거처럼 부시화를 하기도 힘들고 급속한 산업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름의 한계에 직면했고 이걸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민했던 게 성장의 한계였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자원도 석유 자원도 고갈될 우려도 되고 다 예측되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게 나왔고 그러면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면 안 돼 해서 1992년에 이후 환경계획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후 환경계획만 하는 게 아니고 2000년대 이후로는 그냥 세계 정상회의 자체가 지속가능 발전 정부군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속가능 발전을 정책화한 게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김대중 정부 때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자문으로 뒀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 지속위원회를 둬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 옥색 성장을 딱 기치로 내세우는 순간 과거 정부의 정책이니까 폐기 이런 식으로 다 됐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가 다 지속가능 발전을 개념과 철학적 정의로 쓰고 있는데 하필은 키워드로 쓰는 바람에 2015년에 유엔에서 SDG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거든요. 이걸 만들 때 한국에서 이제 환경부나 아니면 이제 관련 조사하고 논의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말은 키워드는 노무현 정부 때 키워드인데 왜 이제 갖고 오냐 이런 식인 거예요. 설득하기 무지 힘들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행히도 지금 이제 거의 인식이 확산되고 무슨 문제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17개가 있는데 17개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잠시만요. 네, 여기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보통 유엔이 이렇게 7개 목표를 만들어요. 근데 첫 번째 목표가 빈곤 퇴치거든요. 빈곤 종식이라고 하고 뭐 기아 종식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잖아. 우리 먹고 살만한데 라고 오해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 모두가 통용하는 목표잖아요. 이 목표 안에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저 빈곤 퇴치 안에는 1.3인가 1.4번 세부 목표에 사회보장 제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도 해당되고 개도국도 해당되는 여러 가지 목표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유엔은 2030년까지 목표를 설정할 때 뭔 생각을 갖고 이걸 만들었냐면 그래 새천년 개발 목표처럼 개발도상국 원조를 위해서 만드는 한 10가지 목표 만들고 끝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2012년 회의를 뚜껑을 딱 열었더니 한 5차 회의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계속 이의제기가 들어온 게 우리와 같은 나라들 그리고 NGO들 그리고 지방정부 협의체들 다 뭐라고 하냐면
지속 가능성의 문제는 그 집행 가능성의 문제인데 이건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의 문제가 아니고 못 사는 나라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해당되는 문제다. 우리가 당장의 사회적 양극화나 기후위기나 이거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대도고 원조하고 끝낼 거냐?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7차 회의가 뭐가 들어가냐면 지속가능한 도시와 이런 거죠. 보통 생산과 자원순환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있거든요. 그 전까지 국제사회 의제 안에 기후변화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IPCC 총회를 하긴 하는데 그냥 별도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8차 때 생물다양성 해양 생태계 다 들어가고 양성평등도 이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법제도 파트너십도 이때 논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유엔이 그냥 좋은 거니까 이렇게 딱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에는 사실 정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문을 열어놓거든요. 농민도 있고요, 노동자도 있고요, 산업계도 가능하고 전문가도 가능해요. 요즘은 장애인하고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플랫폼을 두고 거기서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이런 계획 하나 만들 때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의견을 내세요라고 하면 국제 NGO들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가서 의견을 달고 하면 그게 반영이 돼요. 논의 끝에 토론하면서. 그러다 보니 여기 안에 의제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하고 해당되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겉에 있는 것만 딱 보고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어라고 넘길 때마다 저는 안타깝죠. 좀 자세히 공부하고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근데 이 SDG에 기본적으로 전제가 있는데요. 다들 17개 목표에 있는 내용만 보세요. 앞에 서문이 그 전체 페이지가 두꺼운데, 아니,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예를 들어 그 페이지에 책이 있다. 50%, 50지 않는 서문이거든요. 그 서문에 뭐라고 적어졌냐면, 이 목표는 세계 인권선언과 인권에 관련된 국제협약들을 모두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포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실 영어로 이퀄리티, 이퀄리티 막 이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헷갈렸는데 누가 친절하게 한자를 적어놔서 이해를 했어요. 현실은 이게 뭐냐면 리얼리티. 야구장을 관람을 하는데 누군가는 저 위에서 그냥 내려다보고 있고 누군가는 땅속에 들어가 있죠.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런 상황인데 그게 현실인데 평등은 뭐냐면 그냥 발판을 똑같이 보고 보는데 결국 오른쪽에 있는 그 친구는 땅속에 있던 친구는 끝까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이란 뭐냐면 그 신체 사이즈 맞는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고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공정하게 만든다면 아예 그냥 이 정말 걷어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거 좋은 그림 그려 가져왔어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은 그래서 목표가 중요하다는 걸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국가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 이게 좀 이상한 그림이긴 한데 뒤에 걸 설명드리는 거 받아요. 불가 위생이라는 목표가 6번째입니다. 목표가 6번째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프리카에 어떤 마을이 있는데요. 큐드롭이라고 아신가요? 모르시나요? 애들이 아침 물길로 가는데 왜냐면 식수원이 없어요 그 마을에. 몇 킬로미터를 걸어서 물길로 가는데 물통을 이렇게 들고 너무 힘드니까 머리 이고 가기도 힘드니까 밭으로 달아가지고 원통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돌리면서 할 수 있는 줄로 당기면 딸딸딸딸하고 그렇게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학교를 안 와요. 학교를 올 수가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가 야 물길로 와. 물길로 가야 돼요. 그 마을 애들이. 학교를 이쁘게 잘 만들어놨는데 못 칠라.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상수도를 바꿔야겠다. 상수도 확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아이들이 학교로 가요. 또 하나 전혀 생각해도 못했던 문제인데 학교가 오는 것도 그렇고 여성들이 특히 얘들만 물길로 갔겠어요. 엄마들 또 여성들도 다 물길로 갔죠. 근데 그게 해소가 된 거죠. 물길로 안 가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 성평등 문제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물 문제 하나이면 다른 것들도 다 같이 해결이 되더라. 그 문제를 말씀드려요. 특히 물 문제 해결하면요, 생물장에 들어가서 같이 해결돼요. 도시 안에서 이제 나중에 신도시는 좀 다른데 원도심이나 광주 원도심 가보시면 다 콘크리트 아스팔트잖아요. 땅에 비가 오면 떨어지면 땅이 흡수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생물이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문제는 여름에 이제 폭우가 쏟아지면 그게 원래 하천 관로를 따라서 하천으로 빠지게 돼 있잖아요. 한꺼번에 막 50mm, 60mm 비가 내려버리면 그 관로가 건드내질 못해요.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침수가 발생하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국가별 수준을 매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성 지수에 따라서 그 나라별로 매년 유엔이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020년, 21년 막 이렇게 이제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우리나라 28위거든요. 작년에 매겼냐면 21위인가 매겼어요. 매년 떨어져요. 그래요.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는 이게 녹색인 경우는 잘하고 있는 거고요. 노란색은 조금 위험한 거고 주황색은 더 위험한 거고 그리고 빨간색은 진짜 안 좋은 거고. 뭐가 안 좋은 걸까요? 성격은 진짜 안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다는 유엔에서 그냥 판단한 거예요. 불평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평등이 안 좋죠. 그게 이상한 거. 기후위기 대응 안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이 빨간색이고요.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저 지표들 쭉 보면은 높은 점수를 받는 지표가 있는 게 기후위기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화석연료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표가 있거든요. 우리는 수출을 못하니까 그거는 굉장히 점수가 좋아요. 나머지 다 망쳐.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도 안 좋고 육상 생태계도 안 좋고 사트너십, 거버넌스도 안 좋고 이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전체 순위로 따지면 전 세계 한 200개국 중에 조사 대상이 150 몇 개국이니까 그 중에 28이면 나쁜 건 아닌데요. OECD 국가 중에 꼴찌예요, 그냥. 자존심 문제기도 하고 좀 더 나은 세상 만들려면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19 대응 안 했나요? 다 똑같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뭔가를 했는데 우리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진짜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일이에요. SDG를 약간 좀 교조주의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있는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가지고 그 중앙정부에서 기업도 이걸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기업이거든요. 기업에서 우리는 기업에서 이런 제품 생산하고 여러 과정에서 우리 이런 일을 한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도 최근에는 노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청년들이 우리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든 거죠. 자, 여기서 뭔가를 계속해서 나가고 이런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지탱 가능성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문화재도 하고 있고요. 부산문화재단 보니까 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을 SDG에 맞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다 그리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인 붐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DG 목표 하나하나는 중요한데 그거 하나하나 달성했다 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물과 위생하면 식수원은 다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목표들에 대해서 다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속 불가능한 세상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 제가 원래 이거 2시간짜리 강의인데 정신을 좀 냈다 보니까 여기다가 시간이 계속 끝내보겠습니다. 지금 7시 49분인데 저한테 원래 8시 반까지 해달라 했거든요. 좀 더 빨리 끝낼게요. 그걸 원하시죠 다들? 네. 대단한 소리 있습니다. 자,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기업이 바뀌고 있어요. 아마존이요. 기후가 실제로 서명한 회사.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 그 재생에너지 산업도 확 높이겠다. 이런 약속을 갑자기 했어요. 골드만삭스가요.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더 이상 강력하게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 금융지원 안 했다라고 그랬어요. 게다가 또 하나 뭐냐면 다양성을 충족하는 이사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교육공개 업무를 맡기지 않겠다. 그래서 다양성이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좀 덜하긴 한데 물론 똑같겠네요. 뭐. 기업 이사진 구성에 여성이 몇 명이 있는지. 예를 들면 저기 유럽 같은 경우는 흑인이나 아시아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것도 보는 거죠. 심지어 이제 시간이 좀 더 나가면 성소수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까지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도 포용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들이 왜 이런 변화를 하게 됐냐면 ESG에 좀 틀어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ESG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글로벌 큰손들이요 한국에 그러니까 모든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에 탄소 배출 기업의 자금 지원을 중단을 했어요. 글로벌 큰손들이. 그래서 아까 골드만삭스도 그런 요구를 우리한테 했고 그리고 났더니
우리나라 비기금융 그래가지고 광주은행, 뭐 부산은행, 신한은행 다 탈수탄고 인선을 하죠.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저도 궁금해서 봤거든요. 여기서 봤더니 여러분들 때문에. 소비자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성향이나 앞으로 어떤 곳으로 갈 것인지 보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봤더니 이 사람들이 점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치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 투자를 하는 세대들이 예전처럼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는 세대가 아니고 나만의 것들을 찾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앞으로도 성장하면서 더 유력한 소비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했을 때 미래의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뭐 주식 투자 단타 치고 빠진 사람도 아니잖아요. 한번 투자하면 10년, 20년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요구를 하니 은행들이 다 반응하게 되고 심지어 최근에 포스코가 우리 탄소 중립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메르스 벤츠였던가? 독일에 있는 자동차 회사가 니네 쓰는 철강 우리가 쓸 건데 탄소 중립해주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못 쓰겠다라고 해버리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연쇄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바뀌어야 되는 거죠. 탄소 중립하려면 기업이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든 자기들 생산을 직접 하던가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뭐 햇빛발전 협동조합이든 아니면 정말 그 대규모 태양광 단지들, 풍력 단지들에서 전기를 가지고 와야죠. 그렇지 않고 절대 안 돼요. 아니면 탄소 배출을 사던가. 자, 그래서 이제 변화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부산에 있는 학교거든요. 부산에 있는 학교 옥상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세웠죠. 아이들과 같이 어떻게 태양광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 선거에 전기요금 단가가 농원을 공문보건도 있었는데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지금 거의 이제 시범 단계이긴 한데 거의 300억까지 논의가 되는데 제가 이게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을 했던 건데요. 건축 외장재예요. 건축 외장재인데 태양광 패널이에요. 자세히 가서 봐도 이게 패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효율은 잘 모르겠어요. 살짝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충분히 건물 내벽에 인면식으로 세워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유리창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자체가 태양광 패널이에요. 이런 형태로 건물 일체형 태양광 패널도 하고 있죠.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풍경하는 사람들이 특히 시골 농촌 지역에 있는 분들 저도 그렇고 관감이 좀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요. 정화조처럼 돌아가는 형태잖아요. 바람이 돌려주면 전기가 생산되니까 빌딩 품이 도시 지역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곳곳에 두어서 풍력 발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좀 이게 좀 어색하긴 한데 이스라엘 이런 데 가보면 건물 큰 곳마다 다 이걸 세워놨어요. 발전을 해야 됩니다. 햇빛이 없으면 태양광이 좀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풍력은 가능하죠. 거기에 지연 난방까지 하면 더 좋은 것이죠. 방금은 발전 얘기했다면 이제 그럼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법? 그걸 가지고 안산 환경재단에서 수정하는데요.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차열 페인트를 바르세요. 차열 페인트를 바르잖아요. 건물 관리하는 게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여름에 제가 직접 측정을 해봤더니 건물이 햇빛이 때리잖아요. 때릴 때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53도에서 58도 이렇게 올라가요. 굉장히 뜨겁죠. 여름에 몇 도까지 떨어지죠? 20도에서 30, 25도에서 30도까지 떨어져요. 20, 30도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콘크리트 못 버텨낼 수 있을까요? 한 3, 4개월, 2, 3, 원래는 2개월 정도 그랬는데 요즘 뭐 3개월, 4개월 그러지 않습니까? 건물이 못 버텨요. 그러니까 크랙이 발생하고 물이 새는 거예요. 방수 페인트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방수 페인트 8년 된다고 하는데 실제 요즘 보면 3, 4년 되면 물 새버리거든요. 크랙 발생하고. 요거 바르면요. 여기 보시면 38.3도로 떨어져 있죠. 색깔이 아예 다르죠. 위에 통신선 있는 거하고 옥상이 똑같은 옥상이에요. 실제로 이거 시공하고 나면 엄청난 효과로 이게 부산의 해운대구에 환경부에서 시공 사업을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콜로프라게 해가지고 차열 페인트 이렇게 흰색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색상이 정말 다양한데 한 20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데 이게 경관 자체를 다 바꿔요. 뭐 그리스의 산토리니처럼 바꿔가기도 하고 그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놨는데 제가 사실 요걸 실제로 저희 집도 콜루프 하세요 폼을 루프라 해가지고 지붕을 시원하게 하세요 아무래도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직접 해봤거든요.
한여름에 저희 그 집에 제가 갖고 있는 창고에 제가 2층에 제 연구실이 있는데 온도를 측정하면은 한여름에 추결이 돼서 한 오후 2시 되면 40도가 넘어가니까 제가 못 들어가요. 근데 집 방마다 다 에어컨 달 수 없으니까 에어컨도 못 달아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한여름에 정말 힘들었는데 플루프를 하고 나서요. 밖에 40도 넘어간 날도 실내 온도가 33도 이상 안 올라가요. 근데 평균 4도 이상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 좀 더 효과를 제가 본 거고 제가 실제로 측정을 해봤어요. 샌드위치 판넬이요. 축사에서 요즘 많이 하는데 열을 많이 받잖아요. 유튜브 보면 그걸로 고기 굽잖아요. 막. 근데 실제로 가능한 게 80도 이상 올라가요. 그 샌드위치 판넬은 추결이 돼가지고 콘크리트하고 또 다르게. 근데 플루프 하고 나면 44도 막 이렇게 떨어져요. 40도가 떨어져요. 그 밑에 사는 뭐랄까요, 우리 그러니까 뭐 소나 돼지나 뭐 닭이나 오리나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죠. 난방기를 냉방기를 돌리지 않더라도 물론 선풍기 돌려줘야 되겠지만 그걸 실제로 제가 집을 해봤는데 오후 4시에 측정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너무 더워서 한여름에 하는데 이쪽에는 칠했는데 이쪽은 못 칠하겠어요. 근데 온도계가 이렇게 측정해보자 했더니 칠한 쪽은 64도, 아니 안 칠한 쪽이 64도. 오후 4시인데. 근데 칠한 쪽은 40몇 도였어요. 거의 15도에서 20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다 칠한 다음에는 제가 측정은 안 해봤는데 실내 온도가 일단 확실하게 물론 이제 요즘 한 9월 말쯤에 바깥 온도가 30도, 33도 할 때 실내 온도가 26도 이상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있을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효과를 보니까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해보십시오 했더니 실제로 해보고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KCC, 뭐 조강 페인트 다 판매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점에 물어보면 모르신다 할 거예요. 아직 이게 희한하게 저기 경기도 쪽에 많이 하는데 전라도 쪽은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직접 해보시기 제일 좋고 참고로 제가 그 회사 제품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하는 건 아닌데 부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생산량이 한 20까지 나오거든요. 일본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생산하는 회사라서 좀 더 기술적으로 나은 것 같아요. KCC나 조광이나 뭐 다른 여러 회사들도 좋긴 한데 주로 흰색하고 회색 계열 좀 나오고 말아서 색상을 다양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아파트 단지에서 옥상만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벽면 전체를 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기 보니까 하남에 광주에 보면 하남 지구에 그 송정 무슨 아파트였는데 거기는 작년에 전면 도색을 다 했거든요. 비용은 한 3천만 원이 더 들었대요. 보통 이걸 근데 왜 했냐면 8년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방수 페인트를 바르는데 벽에다 이거를 하고 나니까 기간이 한 11년 정도, 13년까지 된대요. 근데 이제 관리사무 소장님 말을 들어보니까 소장님 깜짝 놀라서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시원하다고. 예전에는 정말 불편했는데 너무 시원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전력 사용량이 줄었어요 했더니 사실 많이 줄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가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라서 원래 전력 사용량이 낮다 보니까 그건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실내 온도 자체가 낮으니까 주민들은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어쩌다가 제가 또 전도사를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잠시만요. 예전에 우리가 그 등나무 해가지고 막 덩굴나무 올라가게 건물이 다 있는데 건물에 상한다고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경영 역할을. 근데 실제로 아까 그 플루프만큼 더 효과가 있는 건 이 식물이 햇빛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폭염이 지금 6월부터 10월까지 있잖아요. 10월 초까지 지금 올해 더웠으니까 갑자기 지금 최근에 추워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전력 사용량을 전기를 내가 적게 쓰게끔 건물을 바꿔야 되는데 건물 자체 바꾸기 힘드니까 하다못해 이렇게 교면으로 가서 확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인트 바르려면 안 되고 하면 나무라도 심어서 이렇게 해도 돼요. 밧줄만 올린 거예요. 정부식물 피우면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기도 좋고 시원하고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의학적으로도 연구 결과가 있는데 병실에 미국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병실에 한쪽은 콘크리트 도로만 보이는 쪽이 있고 한쪽은 풀과 나무가 보이는 쪽에 배치를 했더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병이 치유가 잘 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좋은 영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건 수원초등학교에서 사례인데 광주 수원초등학교가
여기가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긴 한데 여기에 선생님들이 밧줄로 이렇게 작두통을 만듭니다. 저는 이때 작두통 처음 봤어요. 3, 4년 전에 이걸 했는데 지금도 이거 계속 꾸준하고 계시고 이게 잘하는데 이게 4층 건물 그러니까 옥상까지 5층인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이게 비주얼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실력 엄청 낮아지죠. 계속 막아주니까 이쪽으로. 그리고 이거를 그냥 심었냐? 아니. 아이들이 직접 심었어요. 그리고 이게 분오버가 되는데 4학년은 관찰이 되어 쓰고 5학년은 이걸 관리를 하고 6학년은 이걸 수매를 해가지고 방앗간 들고 와서 작두공 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익을 한 70만 원, 마을 장터 가서 팔았거든요. 70만 원에 벌었는데 그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이제 복지사업으로 기증됐어요. 기부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단순히 먹거리만 심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요. 환경교육도 했고요. 그걸 가지고 사회교육까지 같이 하고 이게 사실 융합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 뭐 이런 것도 학교에서도 가능하고 공공서도 가능합니다. 대신 여기도 저희가 계속 조언을 했던 게 수종을 하나만 심지 마십시오. 농사가 흉작이 되면 망합니다. 망했어요. 그 다음에 더 야심차게 막 심었는데 작두콩이 그게 특이하게 안 자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수종을 대체해서 다른 걸로 바꾸신 걸 또 심긴 했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라는 거죠. 자, 이것도 엄청난 얘기인데 뉴욕 가면은 다 이렇게 통렬히 구조 건물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1YC라고 해갖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만 명의 의견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사회적 합의를 해요. 2030년까지 마천루를 상징하는 뉴욕의 통렬히 구조는 다 바꾸겠다.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적극적으로 낮추겠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요거 말 그대로 안에 들어가면 하우스거든요. 엄청 집통처럼 더워요. 그러면 더 냉방기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걸 막으려면 이 통렬히 구조를 어떻게든 변경을 하든 에너지 효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심지어 이거는 건물주들이 다 오케이를 해가지고 가기로 했고 뉴욕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없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채식 이야기 좀 해볼게요. 채식 얘기하면 여기 대다수는 제가 보니까 연령대를 보니까 어르신들은 나 채식하고 있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채식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거 빨간 점 읽어볼게요. 기후변화와 채식이 어떻게 관계해요? 1년 동안 채식을 한 사람이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톤 줄일 수 있다. 1년 동안 채식을 한 경우에. 비건 채식의 로컬 푸드 식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7배 더 많이 간 것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육식을 원리할 필요성이 있다. 유엔 환경계획들이 거죠. 자, 네덜란드 환경평가원 육식을 절반만 줄여도 섭씨 2도씨 상승 이하로 기후를 안정화시키는 데 비용을 절반을 줄일 수 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녹색 식생활 연구를 해봤는데 기본 식단은 보시면 쌀밥, 된장찌개, 소불고기, 고기 안 들어간 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00%로 잡고 채식인데 완전 채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채식에 가깝게 해서 채식을 강조한 식단이 고 쭉 해서 육식이 강조됐을 때 식단이에요.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해볼 건데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 식품을 생산하는 단계부터 이동하고 마지막에 소비하는 조리 과정까지 다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기본 식단을 100으로 잡아서 상대적으로 비건 식단은 79%고요. 생선까지는 괜찮은데 육류가 조금씩 들어가 있다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육류가 강요되면 364%까지 올라가죠. 이렇게 말하면 난 고기도 별로 많이 안 먹는데 라고 하시는데 점심 못 드시는 분들 물어보면 고기가 안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 들어갔어요. 밖에서 먹으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게 우리 한국 사회 문제인데 지금 육류 소비량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있냐면 쌀 소비량하고 거의 금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빵을 먹기 때문에 쌀 소비량이 많이 내려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육류 섭취를 하는데 이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사실 별 해당하기 없는데 애들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채식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의사 선생님이 왜 그걸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대전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옆에 공단이 있어가지고 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친구들이 오는데 그 중에 30%가 고지혈증이거나 고도비만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 다 통과하는 친구들.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바쁘시니까 패스트푸드를 계속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건 정말로 교육적,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먹는 식단부터 개선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하신다고. 그런 건강적인 문제들도 또 하나는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하고 정말 큰 영향이 있어요. 특히 뭐가 있냐면 소고기가 심각한데요. 이제 축산업 농가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왜 불편한데라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권하는 게 일주일에 하루 채식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바꿔주시면 좋은데 그건 안 되고 일단은 일주일에 하루 채식인데 광주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봤어요. 어느 정도 주는지 150만 명 중에 40만 명이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할 경우에 하루는 하고 일주일에 하루 연간 15,000톤의 CO2 감축이 가능한데 이게 수치로 따지면 6만 대 자동차가 승용차 5부제 참여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5부제가 여기 2부제죠. 1년의 절반을 해가 6만 명이 나 승용차 운영 안 할게 하고 똑같은 수치의 감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채식이 그만큼 건강도 살리고 지구를 살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제 그러면 육류를 아예 멀리 해야 되냐? 아니요. 하세요. 하시는데 적당히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고기가 특히 높아요. 이게 수치가. 돼지고기는 예를 들면 제가 단위를 생각하는데 소고기가 배출량이 1kg에 26에서 33 정도인데 돼지고기 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고기는 좀 자제를 하고 있고요.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제 건강을 생각한다면 저도 고기를 죽이는 게 맞죠.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걸 그래서 근데 이게 사회적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가급적 채식을 시키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면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당장 애들이 배고파하잖아요. 고기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조리하기가 편해요. 그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속가능 발전을 놓고 봤을 때 그래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해서 모두가 채식을 합시다라고 하면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엄마들은 엄청 힘들어져요. 이걸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인지부터 같이 고려하는 정책이 가야 되는 거죠. 정책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누군가 말한다고요?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이겨내는 건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낙타가 그 바늘길을 생각하는 건 똑같다. 이런 표현도 하세요. 그 정도로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힘들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기후위기의 엄청난 시기를 이겨낸다면 2050년 우리 미래 세대는 역사책으로 이렇게 기록할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는 인류 공멸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희생과 노력, 기후위기를 벗어난 역사적인 세대. 누군가 페이스북에 제 지인분이 올려놨는데 그대로 좀 각오해서 좋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일생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전화 활동과 영상 과정이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일찍 했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까 그 인공고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인공고기가 이거 채식이죠. 그러니까 뭐 그 가공 그 육류인데 이제 뭐 뭐랄까요? 아주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요즘 막 그 실험실에서 나오는 그 배합물 얘기할 때 그건 아니고요. 가급적 채식을 하라는 얘기예요. 있으십니까? 끝나고 나면 그 같이 조별 토론도 하신다면서요? 모임도 하시고. 네. 그 같이 이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궁금하신 게 있다면 편하게 여기 황미영 선생님 아니면 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로 광주로 연락을 주시면 저하고 소통하실 수 있고요. 또 여기 나주 지속가능 발전 여기에 선생님도 계시니까 저분을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다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시게 이상 마치겠습니다.